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방송 부처TV에 붙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최근 윤석열 인수위의 국정 과제 중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즉 분상제가 대대적인 손질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과연 분상제의 변화가 주택 공급에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인지, 그리고 차기 정부가 생각하는 분상제의 변화란 어떤 것인지를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내용 자체가 좀 디테일하게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만 해당 내용을 좀 짚어보고 갈 텐데요. 일단 분상제가 과연 무엇인가?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가격을 정부가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한 금액의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서 즉 이 가격 이상으로 팔지 말아라고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목적 자체는 과도한 기존 아파트의 가격보다 좀 낮은 금액으로 신축 물량이 나오게 함으로써 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주로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하던 이 정책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전체 민간택지까지 범위를 넓혀 적용시켜 버렸죠. 2022년 5월 현재 서울 18개구 309개 동을 포함해서 경기도 3개시 13개 동 등 총 322곳에서 이 분상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 이 분상제라는 정책의 확대 실시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 정책 중 한 축을 차지하는 것이었죠. 처음 확대 실시 때부터 이미 논란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3법과 함께 주택 공급량을 줄이게 될 것이며, 동시에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의 급등을 불러오는 규제 정책이라는 의견이 이 현장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투자자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여러 차례 터져 나왔었기 때문이었죠. 일단 분상제로 인해서 건설사의 실익은 거의 처참할 정도로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물량이 공급이 됐을 때 건설사의 수익은 한 채당 5% 정도의 실익을 남기고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최대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가격이 좀 저렴한 땅을 대량 매집해서 주변 인프라가 함께 구성되어 가는 단계 때, 그때쯤에는 다른 주택 가격 그리고 주택에 관련된 토지 가격 자체가 다 상향된 시세로 지금 팔리고 있을 테니, 그때 일반 분양까지 팔게 됐을 때 이익이 극대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집가는 도저히 싸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거기에 주변 시세 대비 싸게 신축 물량을 공급하고 싶어도 이미 원자재와 인건비 기본 단가 자체가 높아졌으며, 공사 주변의 부대 시설비와 보상비, 조금 더 생각해보면 서울 수도권 일대에 빈 땅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주변에 분쟁이 발생된 소지에 대해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까지,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협의되어 있는 기부 체납 형식의 물건들까지 생각한다면 오히려 건설사 입장에선 신축 물량을 지을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 굳이 무리해서 신축 공급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게 되죠. 채수당 수익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대형 평수에 대해서 공급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나마 소형 평수가 공급량이 조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재무 구조 안정성을 지자체가 확보해 주지 않는다면 이 수량도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분상제의 폐단이었습니다. 거기에 건설사의 수익을 어떻게든 발생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신축 물량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원래대로라면 여러분이 분양가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주택 공급가에 이미 포함되어야 될 각종 확장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옵션이나 명목 하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역효과까지 나왔었죠. 여기 최악의 결과는 원자재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하청 업체들에게 이제 강요된 희생,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실행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와 함께 원자재의 저비용화를 위해서 부실한 원자재를 사오게 되고, 그럴 경우 최악의 경우 부실 시공의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광주의 비극적인 사고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가 자초한 사건들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더 큰 문제는 이 분상제가 갖고 있는 속성에 있습니다. 분양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자,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일단 분상제로 인해 분양가가 강제로 낮은 가격으로 눌리게 되면 해당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의 자기 부담금이 증가하게 되죠. 그럴 경우 비용이 증가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고, 사업성이 떨어진 재개발, 재건축을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아예 해당 지역 전체의 재개발, 재건축 진행이 멈춰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만에 하나 노후도가 완성된 지역까지도 사업 진행 불가로 인해서 아예 슬럼화가 진행되어 버리면 그 지역에 사시던 분들은 주변의 괜찮은 입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이동하는 가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다시 주택 가격의 급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 전체가 혹은 해당 도의 전체가 주택의 평균가 자체가 오르게 되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신축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구조, 쉽게 말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게 된, 개선되어지지 않은 그냥 구축만 남아있는 상태가 이루어지게 계속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른바 계층 간 거주 공간의 양극화가 발생하게 되죠. 물론 공공주택에 대한 분상제가 있었던 덕분에 절대적으로 주택 필요 가구 숫자들이 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실소유자들 분들이 내 집 마련하실 때에 자금이 조금 안정화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민간 주택 분야까지 확대했던 것은 너무 무리한 처사였죠. 그로 인해 공급자 중에서 신규 물량에 대한 공급자를 없애버린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와 함께 신규 주택이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질은 너무나 떨어져 버리게 되었죠. 현재 인수위와 윤석열 캠프 쪽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상제를 본격적으로 변경하는 계획의 시작은 일단 6월 초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책의 방향성이 문제가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건축 시의 총 비용, 총 자재비, 인건비를 더해서 매년 2차례 정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그리고 이 반영된 형태로 국가교통부가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본형 건축비가 일반적으로 분상제의 제한 금액으로 제시됐는데요. 현재 나온 이야기로는 해당 기본형 건축비를 산출하던 값을 새로 책정하면서 분양가 산정 규칙도 함께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분상제에서 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높여놓고 시작하겠다는 뜻이 되죠.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윤석열 캠프의 이런 분상제의 변동 움직임, 그리고 일단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하나씩 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숨은 저희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좋은 소식은 일단 건설사의 수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신규 주택의 공급량 증가에 더 매진하겠다, 더 집중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자면 구축의 전세 물량, 구축의 매매 물량, 이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도 도저히 자신하지 못하겠다는 뜻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축의 물량이 나오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임대차 3법, 즉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인수위 쪽에서는 임대차 3법에 대한 당장의 변화나 혹은 폐지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보통 신규 아파트 단지 하나가 지어지는데 토지 확보, 멸실, 그리고 조합과의 합의, 준공이나 완공에 대해서 각종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것저것 다 플러스해서 시간을 좀 계산해 보자면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소비가 됩니다. 신규 공급에 대한 분상제의 덫이 즉각 지금 당장 해제된다고 해도 공급까지 시간이 너무 요원하다, 오래 걸린다는 것은 여전히 수도권 주요 입지에 대한 가격 하락은 어려울 게 보인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현재 거래량의 절벽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한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수업과 강의를 통해서 수도권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디로 가시면 될지 이미 길을 정해놓고 파악하고 그 플랜을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이미 수도권의 전세와 매매가는 많은 지역에 퍼져 실제 거래 시장에서 반영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급등의 흐름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상급지 중에 앞서 말씀드린 일시적으로 집중된 개발과 공급의 힘으로 아직 덜 오른 지역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내 집 마련을 아직 못하신 분들이나 갈아타기 준비 중이신 분들은 새로 들어올 정부의 저 시그널과 의미를 매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또 나의 또 다른 경쟁자, 다른 투자자들이 깨닫기 전에 필히 먼저 움직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수도권에 미분양이 쌓인다. 이런 주요 입지가 지금은 미분양이다 등등의 기사로 신이 나셨을 하락론자 분들로 인해 덩달아 걱정이 많으신 투자자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분상제가 적용된 수도권에서도 외곽에 13개 단지에 2,893가구의 올해 청약에 총 62만 74명이 청약을 신청했고 평균 21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관련 방송을 다루면서 이미 한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조금이라도 싸다고 느껴지게 되면 분양 물건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매우 잘 팔리고 있습니다. 19억, 21억짜리 분양 물건들이 빨리 안 팔린다고 해서 이걸 미분양 발생, 미분양
정체 현상으로 말하는 그런 기사들과 하락론자, 그와는 반대로 시장이 말하고 있는, 시장이 증명하고 있는 이 경쟁률 중에 과연 어느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경험해야만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은 현실이 아닌 걸까요? 내가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비싸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부동산 한 채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를 이루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했다면 저와 함께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현실을 알기 위해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객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투자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투자자는 불로소득으로 돈을 번다. 불로소득이란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얻는 수익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던 무주택자 분들이나 하락론자 여러분들이 집 한 채를 얻기 위해 매일의 삶을 저당 잡히고 단 한 개의 물건을 위해 몇백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퇴근 후에는 고단한 몸을 침대에 눕히지도 못한 채 가족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 자신의 잠은 쪼개가며 5시간, 8시간 그런 자료 분석을 며칠, 몇 주에 걸쳐 하는 고생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마지막 멘트를 평범한 대학생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올랐던 청년의 말로 정리할까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반성 없이 그대로 정체된 삶을 산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보장된 실패이다. 마크 주커버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